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저희 이제 부동산 설계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요. 그 CFP 부동산 설계는 이미 앞서서 우리 AFPK를 취득하신 분들이 이제 CFP로 넘어와서 학습을 하시는데, A에 배웠던 내용들과 C에서 학습했던 내용들도요, 이 부동산 설계에서는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데요,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을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조금씩 들어갈 부동산에 대한 개념들, 부동산과 연관되어진 뭐 활동이라든가 뭐 법적인 정의 또는 뭐 지목,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AFPK에서 학습하셨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부동산과 관련되어진 가치평가 파트가 있어요. 가치평가라는 거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말로 제가 설명드려보면 가격결정 이론이에요. 가격결정.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라는 가격결정 이론들인데, 이게 앞서서 취득하셨던 A 자격에서는 크게 다루질 않아요. 아주 간단한 수준에서만 다루지만, 이게 CFP로 넘어오게 되면 C 자격에서는요, 가격결정 이론이 부동산 설계의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게다가 얘와 연관되는 게 그쵸, 사례형 문제들이 대부분 다 여기와 연관되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설계라는 부분들을 학습을 하시면서 A를 취득하시고 C를 연속적으로 자격 취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A에서 그 암기하셨던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베이스에 깔아두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어떤 식으로 이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이 CFP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고 또는 합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들이 되고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뭐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조금 설명드려봤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곧바로 이제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볼 거예요. 교재가 저희 이제 7페이지인데요. 부동산의 현상과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장 전체라고 볼게요. 이 1장 전체에서는 뭐를 학습하냐면, 일단 부동산이라는 용어,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이 용어와 관련되어진 대부분의 개념들을 다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법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왜 그러면 이제 법적 정의 위주로만 학습을 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자격 자체가 재무설계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재무설계라는 거 하기 위해서는요, 가치평가, 가격을 측정시켜야 되는데, 그 가격과 관련되어져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법적인 제약들이에요. 아무리 가치가 높더라도 개인 간에 매매할 수 없는 걸 매매해버리면 불법행위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 학습을 좀 하셔야 되고, 얘와 연관되어진 이제 지목의 구분, 뭐 대라든가 답이라든가 전이라든가 이런 지목의 구분들 당연히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요, 부동산과 관련되어진 아주 대략적인 내용 정도를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교재를 봐가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볼게요. 먼저 7페이지 오시면은요, 1절.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 나와져 있고요. 동그라미 1. 부동산 현상, 가의 현상에 의, 양가를 1번, 부동산 현상에 의의. 첫 번째 줄만 보세요. 부동산 현상이란 관찰할 수 있는 부동산의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법칙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칙성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이 왜 이렇게 결정돼? 라고 했을 때 수요 공급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법칙성이에요. 이해되시죠? 또는 왜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돼? 그럼 여기에 이제 투자했을 때 얻는 이익들과 주변 상황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법칙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크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 현상이라고 부른다 보시면 되겠죠. 계속 양가로 2번으로 내려오셔서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과의 관계, 첫 번째 줄. 부동산 활동에는 우리가 동태적으로 행동하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되는 외면적 현상의 측면도 있다. 여기서 이제 동태적인 행동이라는 건요,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하는 직접적인 활동들이 있겠죠. 뭐 이제 가서 답사를 하고 가격 결정 이론을 학습을 하고, 됐죠? 그런데 그거 말고 많은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되는 외면적 현상 측면이 있다는 건 그것과 연관되어진 거라기보다는 거기서 살짝 파생되어진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즉 간접적인 현상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예. 이 얘기는 부동산 활동에는 부동산과 관련되어진 직접적인 활동과 간접적인 활동들이 있다. 이렇게 조금 전환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외면적 현상은
부동산 현상과 통하는 개념이다. 모든 부동산 활동의 종류에 의해 부동산의 매매 현상, 평가 현상, 권리 분석 현상, 관리 현상 등등 부동산 현상을 형성을 한다. 뒤로 넘어오셔서요. 계속 이제 나에 가시면 지역적 개별적 부동산 현상. 자, 양가로 1번 지역적 부동산 현상은요. 지역적 국지적 부동산 현상은 같은 시점에서 부동산 현상이라 하더라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서 그 내용이나 특징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지역적 부동산 현상은 조금 이따가 이제 부동산이 갖고 있는 우리가 특성들을 학습을 할 건데요. 이 부동산의 특성 중에 상당히 중요해요.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외면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설명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양가로 이번에 개별적 부동산 현상. 부동산에는 개별성의 특성이 있어 개별적으로 어떤 부동산인가에 따라 그 현상도 다양한 차이가 발생한다. 두 개가 다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동산 현상이나 개별적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징들이에요. 물건도 다를 수 있고요. 주변 환경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두 가지 관점으로 풀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계속 양가로 2번 부동산 활동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한다. 관리적이만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측면의 가장 핵심은요. 관리적 측면을 바라보는 게 부동산 활동의 가장 핵심이다. 됐죠? 뒤로 넘어오셔서 9페이지로 첫 번째 줄에 부동산 활동은 공익부동산 활동과 사익부동산 활동으로 구분된다. 공익의 동그라미, 사익의 동그라미. 당연히 공익은 정부나 공공기관인 거고요. 사익은 개인이 되겠죠.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계속 양가로 2번 부동산 활동의 주체 구분.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대부분 개인이나 기업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오늘날에는 정부 기관에 의한 공적 부동산 활동, 공사가 함께하는 활동까지도 모두 포함되어진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에서 조금 개략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학습을 해요. 부동산 현상이라는 걸 학습을 했고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들을 학습을 했는데 부동산 현상은요. 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나타나는 법칙성들을 의미한다. 이 얘기요. 반면에 부동산 활동은요. 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의미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부동산 활동은요. 어디에서 그쵸? 공사에서 모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내용들도 한 가지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는 법칙성에서는 뭐가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쵸? 개별성을 갖고 있다 얘기했었죠. 이게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물건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따른 개별성을 나눈다. 이 정도 내용만 보면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에 대한 개념은 어려운 내용들도 하나도 없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시험에 대한 응시를 준비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은 뭐 진짜 마이너한 부분들이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아주 간략하게 학습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계속 넘어가서 양가로 3번의 부동산 활동의 분류. 여기는 이제 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장 초반 파트에서 가장 어디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나와요. 뭐냐면 부동산 활동인 것 같은데 부동산 활동이 아니고요. 얘는 부동산 활동이 아닌 것 같은데 부동산 활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됐죠?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들이 사례와 연관지어서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부동산 산업은 부동산 임대, 공급,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겠다. 그래서 그 밑에 하단의 표를 보세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라는 게 있고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갖다 이제 우리가 문제를 냈을 때 부동산업을 물어보면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맞죠? 부동산업은 임대 공급이냐 서비스냐 싹 다 묶어서 우리는 부동산업 이렇게 부르니까. 근데 얘를 갖다가 부동산 뭐라고 임대 공급업 이렇게만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그 밑에 있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보세요. 부동산 관리업,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요것들은 부동산의 수요 공급, 임대 공급과 관련되어진 직접적인 내용들이 아니라요. 개를 하기 위한 파생적인 부분들이요. 그렇죠? 그 외적인 활동들이 되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부동산 현상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활동들이 있고 현상이 있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공급 및 임대업은요. 부동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활동들이고요. 밑에 있는 관련 서비스업들은 그것을 하기 위하여 파생되어진 추가적인 업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부동산 활동의 속성. 양가로 1번의 과학성 및 기술성. 양가로 1번의 사회성 및 공공성 및 사익성. 한 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양가로 3번의 전문성, 양가로 4번의 윤리성, 넘어오시면 11페이지 양가로 5번의 정보활동, 이렇게 5가지가 부동산 활동의 속성,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읽어봤을 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계속 11페이지 양가로 6번에 대인활동 및 대물활동. 자, 대인대물은 사람을 바라보냐 물건을 바라보냐 이 얘기죠. 이것도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정도 보시고요. 양가로 7번에 현장조사, 양가로 8번에 복합개념. 여기까지 정리해서 부동산 활동의 속성 8가지 정도는요. 그냥 눈으로 한번 정도만 편하게 읽어보세요. 됐죠? 계속 넘어와서 다 부동산 결정과 부동산 활동.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 결정이 나오고요.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 결정의 실행이라고 나오는데 이 2가지 내용들도 그냥 읽어보면 정말 별다른 내용들이 없어요. 제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구분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목차를 조금 보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계속 바라본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동그라미 치셔라, 별표 쳐라, 여기는 자주 출제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계속 넘어오시면 12페이지에 부동산의 결정과 과정. 당연히 이 3가지 정도도요. 눈으로만 한번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이제 1장의 1절이 끝났는데요. 1장의 1절은 활동하고 현상 이 2가지 구분하는 거랑 부동산업, 임대공급업이랑 서비스업 이 2가지 구분하는 거 정도만 학습하시면 나머지 정도는 어렵게 보실 필요 전혀 없고요. 뭐 여기 전체에서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조금 더 외우고 싶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도 깊이 있게 학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책을 한 2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는 13페이지고요. 2절에 부동산 기초 지식인데 이제 1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출제가 된다. 그럼 거의 다 여기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부동산 기초 지식들인데 이 부동산 기초 지식에서 뭘 다루려면 첫 번째로 부동산의 정의를 다루고요. 2번째로 부동산의 특성들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부동산의 구분, 뭐 분류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요 이제 3가지를 다루는 게 이 부동산 기초 지식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자, 부동산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법적인 정의를 내리죠.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부동산의 법적 정의를 구분시킬 거예요. 그래서 협의 개념이랑 광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정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은요, 그 이제 자연적 특성들 4가지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요 각각의 자연적 특성의 핵심 키워드들을 잡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부증성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면 양이 증가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얘와 연관되어진 게 지가 상승 또는 공급 곡선의 완전한 비탄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 키워드들이 돼요. 이런 것들 제가 이따가 안내해 드릴 때 동그라미 치라고 할 때 동그라미 쳐서 같이 특성하고 핵심 키워드 2개 매치시키는 연습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분류라는 게 이제 지목에 따른 분류 구분이에요. 부동산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얘도 마찬가지 핵심 키워드가 가장 중요해요. 해당 지목을 구분할 때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얘는 전이 되고 어떤 게 들어가면 하천이 되고 어떤 게 들어가면 도로가 되며 이런 핵심 키워드를 구분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되죠? 이제 이런 내용들 갖고 정의를 이제 학습을 할 거고요. 우리가 AFPK 학습할 때도 이 부분들이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됐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에서 부동산의 개념.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먼저 나와져 있네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 99조 1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 99조 제2항.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놨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부동산의 정의에서 협의의 개념은요. 그 토지 및 그 정착물이요. 이제 얘는 실은 명확해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뭐 A 할 때도 제가 안내를 드렸으니까 다 알고 계실 건데요. 그 부동산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건물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아파트는 독립된 요건으로서의 부동산은 아니에요. 맞죠? 가장 핵심은 토지가 독립된 요건으로서의 부동산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의 정의가 내려지는 거고 그 토지 위에 올려놓은 정착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물건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디까지 묶어갖고 협의의 부동산으로 볼 거냐라는 정의를 내릴 때 이 정착물이라는 개념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땅 위에서 따로 떼어갖고 분리해서 거래가 가능하고 매매할 수 있다면 걔는 정착물로 보지 않고요. 여기 정의에 나온 대로 그러면
동산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그 땅에서 분리해서 갖다 팔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땅에서 떼어내는 순간 그 가치를 크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품들 같은 경우는 뭘로 보겠다? 부동산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착물에 대한 개념들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내가 이 건물만 따로 떼어 갖고 갔다가 팔겠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왜? 이 밑에 있는 땅 자체에서 뗄 수도 없을 뿐더러 떼면은 이제 건물을 공중에다 띄워놓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 묶어서 우리가 부동산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다. 됐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기본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면 땅을 소유한 자는 부동산의 정의에 의해서 법적으로 토지의 이용과 사용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취해요. 그럼 그 이용과 사용에 대한 권리들은 이 땅만 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것도 내 거고 요 위에 있는 것도 내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 위에가 한없이 위고 아래가 한없이 아래라면 비행기 지나가면 이 비행기 내 거다 이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맞죠?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니까 어느 정도를 제한시키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상하에 미친다고 하지만 위아래는 어느 정도 제한된 개념들이에요.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요 밑에 위에는 상관없는데요. 땅 아래에 있는 물건들 중에요. 물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하지만 광물 이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광물은. 이거 광물은 왜 안 되냐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옛날에 예전부터 어떤 얘기 드리냐면 집 앞에서 온천이 터져요. 그럼 어때요? 온천 터졌으니까 우리는 대박 났다 이러죠. 왜 그래요? 그 물은 요 토지 소유권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서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거는 이용을 해서 온천장을 만들어 갖고 그런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집 밑에 금이 있는 거예요. 파봤더니 금도 나오고 다이아몬드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토지의 소유권 상하에 미치는 데 있어서 광물은요. 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을 캐내는 권리는 모두에게 다 줬으나 광물을 캐내는 권리는요. 법적으로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아무나 캐낼 수 없다. 이제 왜 그랬겠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물이 되게 흔한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전 세계에서 물이 가장 많기도 하고 흔한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물에 대한 권리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광물 이런 물자들이 부족하니까 채굴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서 물에 대한 권리와 광물에 대한 권리가 이렇게 남아져 있다라는 썰이 있어요. 얘기가 됐죠? 예. 한번 계속 볼게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요. 토지의 구성물은 흙, 지하수, 논둑 등을 이야기해요. 이는 토지의 구성 성분으로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아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그 구성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미채굴 광물은 국가의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이 있어야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광물 자체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채굴권을 국가가 갖고 있다. 이해되시죠? 광업권이라는 그 권리를 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계속 동그라미 2번에 정착물 보겠습니다. 정착물은 건물 20개 집단과 농작물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이용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 계속적으로 붙어서만 이용돼야지 떨어져서도 걔가 이용이 된다면 얘는 뭘로 보겠다? 동산으로 보겠다. 이 얘기죠. 그러나 사회 경제적으로 인정이 되는 독립된 물건이나 가식 중에 있는 식물, 기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물건은 정착물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위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 나무를 뽑자마자 나무나 꽃이 시들어서 죽어버리면 얘는 토지랑 같이 묶을 수도 있겠으나 얘를 뽑아 갖고 갔다가 팔기 위한 매매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두면은요 걔는 부동산을 보지 않고요 또 다른 동산으로 보겠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다. 본질적으로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 속에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건물, 나무, 다리 등과 같이 토지에 부착되어 이용되는 것들 가운데에는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다.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이 건물이라면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공작물은 건물의 일부가 되는 담장, 우물, 굴뚝, 문, 상수도 등등등을 모두 포함해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토지 및 정착물에서 독립된 거래를 하냐 못하냐를 갖고 독립된 거래하니까 건물은 부동산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에 포함되는 물건들 중에 독립적인 거래가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다 이 소리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담벼락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를 사지 않는 이상 담벼락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돼서 거래되기 힘든 애들이죠. 반면에 이 건물이라는 것 자체는요, 이 건물만, 땅 주인이 건물만 갖다 팔아버려 놓고 우리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원래는 부동산이었으나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를 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가면 광의의 부동산. 이제 여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부동산의 정의에서 광의의 부동산인데요. 광의의 부동산은요, 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여기에 바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자동차들,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일반적인 물건 살 때는 부가세를 내죠. 맞죠? 우리가 뭐 명품을 산다든가 보석을 사면은요, 부가가치세를 내지 취득세를 내지 않아요. 우리 근데 취득세는 뭐 살 때 내요? 맞죠? 부동산 구매할 때 우리가 취득세 내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살 때도, 그렇죠? 자동차 살 때도 취득세를 내요. 이해되시죠? 부가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뭘로 바라보고 있다? 부동산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소리예요. 어떤 개념에서? 광의의 개념에서. 조금 더 넓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토지의 권리에서의 광업권, 어업권 뭐 이런 애들도 대부분 다 광의의 개념에서의 부동산에 포함되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됐죠? 이러한 권리들이나 특수한 장치들 또한 광의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부동산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 정도로 학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한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준부동산이 요 밑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 자, 계속 준부동산은 의제부동산 또는 유사부동산이라고도 하며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 측면, 법적 공시 방법 등에서 토지와 유사성이 있어 이를 넓은 의미에서의 부동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도 이제 보면 그 법적인 유사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법적인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학습을 하실 때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한 설명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에서의 이제 부동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하고 부동산을 구분짓는 이러한 핵심적인 개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뭘로 보겠다? 부동산으로 보겠다 이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풀어보면 동산하고 부동산을 결정짓는,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소유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소유와 권리 이전. 뒤에 가서 한 번 더 다룰 거지만 간략하게 보세요. 부동산은 소유나 권리에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냐면 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 등기가 뭐냐면 이게 내 거다라고 나의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에다가. 이게 등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동산이, 대표적인 동산들이 현금이잖아요. 우리 현금은 소유권은 어떻게 인정해요? 그죠? 내 주머니에 있으면 이거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갖고 있다면 이건 내 거야 이거죠. 내 손에 들려져 있는 5만 원은 내 돈이지, 여기에 다른 사람이 이름 써놨다고 이거 누구 거지 하고 찾아주지 않죠. 그럴 거면 돈, 지나가는 돈마다 다 내 이름 적으면 되잖아요. 그럼 다 세상 돈이 다 내 돈이 되니까. 이거 이제 불가능한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보세요. 자동차도 점유를 기준으로 주인이 매겨진다면, 그렇죠? 길거리에 서 있는 차 어떻게든 문 따고 들어가서 내가 딱 앉으면 내 거예요.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통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랑? 부동산이랑 법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권리의 소유라든가 이전을 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준부동산이나 의제부동산은 부동산에 포함되어졌다. 이렇게 같이 이해하셔도 조금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계속 동그라미 1번에 공장재단, 동그라미 2번에 광업재단, 3번에 임목, 선박, 항공, 자동차,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등등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준부동산에 포함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15페이지 넘어오시면 표가 나와 있어요. 표를 한번 보시되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등기냐 점유냐 요걸 머릿속에 조금만 넣어놓고 학습을 해보시면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6페이지에 부동산의 분류. 제가 이제 여기에 썼던 분류부터 먼저 좀 볼게요. 자, 분류는요, 필지와 먼저 획지로 구분을 해요. 먼저 필지는요, 소유가 중심의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가 중심이 되어 성립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단위로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필지라는 건요, 소유를 중심으로 할 때 등록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살 때 한 필지를 산다, 두 필지를 산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기 위해서 토지의 크기를 결정지은 게 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를 구분했다. 계속 획지예요. 필지가 법률상 단위의 개념인데 반해요. 획지는 이용을 상정하는 구획,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단위 개념들이 된다. 됐죠? 그러니까 획지는 매매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획을 우리가 개발하겠습니다 할 때 획지란 용어를 쓴다 이거예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구획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토지, 예를 들어 뭐 이 전체를 다 우리가 재개발하겠다. 그러면 구획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구획의 이 획이 획지의 획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분한다, 획지. 매매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구분한다, 필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양가라 1번 지목에 따른 분류. 자, 이제 지목에 따른 분류들 나오죠. 여기도 제가 정리해 드리는 부분들과 키워드 위주로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전이에요. 맨 앞에 상시로 이용하지 아니하고에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 밑에 답은요. 상시로 이용해 동그라미.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과수원, 목장용지는 동그라미 쳐서 하나로 묶으세요. 자, 과수원이나 목장용지 뭐냐면은요. 뭐 그 과일 심으면 과수원이고 가축 기름은 목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핵심은 가로를 보세요.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하겠다. 과수원하고 목장용지 같이 나와 있죠. 얘는 원래는 전부 다 과수원이고 목장이어야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공간은 대로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주거용만이에요. 주거용만. 왜 건축물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목장용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도 짓고 살겠지만 여기에다가 뭐도 지어놔야 돼요? 이거 그 사료 같은 거 넣어두는 축사도 지어야 돼요. 그럼 건축물을 만약에 대로 한다면 목장은 대부분 다 대가 될 거예요. 요즘에 방목해서 키우기보다는 그 축사 안에서 키우니까. 맞죠? 그런데 뭐는 이건 안 되고 얘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된다? 주거용만 써있진 않지만 주거용만 우리는 대로 보겠다라는 게 과수원과 목장용지에서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넘어와서 17페이지. 그 위에서 네 번째, 여섯 번째 주차장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주차장은요, 우리가 봤을 때 주차장인 것 같은데 주차장이 아니고요. 주차장이 아닌 것 같은데 주차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주차장이랑 그 밑에 있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뭘로 보겠다? 주차장으로 보겠다. 뻔한 얘기예요. 그런데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주차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주차장으로 보지 않겠다 이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저기 인천에 있는 인천항 생각해 보세요. 인천항 한쪽을 보면은요. 수도 없이 많은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어요. 그 외제차들이 이제 배 타고 들어와 갖고 내려서 이 주차에 놓고 이제 각각 지정으로 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 거기 항상 주차돼 있으니까 여긴 주차장이냐? 이거 주차장으로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계속 두 번째, 자동차 등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동차 사러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 그 전시장 안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요. 그럼 여긴 주차장이네. 이거 아니라 이거죠. 이게 만약에 주차장이면 여기 강남에 이제 외제차 많이 파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 사거리는 그 사거리 전체가 다 주차장인 거예요. 이러지 않다 이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도로 한번 볼게요. 도로도 똑같아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도로예요. 하지만 가로 보세요.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라는 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들은 도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도로처럼 사용을 하지만 도로가 아닌 케이스들이 되겠죠. 반면에 또 밑에 보세요. 위에 두 개는 괜찮고요. 세 번째 땡 봐보세요. 세 번째 땡. 위에 두 개는 한번 읽어보시고.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나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등에 이용되는 토지는 이거 뭐라는 거예요? 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휴게소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빠지면 다 차 세워놓잖아요. 그럼 눈으로 봤을 땐 얘는 누가 봐도 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보지 않고 도로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 같을 때 화장실 급하다고 문 열고 막 차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천천히 차 이동할 때 문 열고 내리잖아요. 그러다가 사람 치면 10대 중과시 되는 거예요. 개문발차 이런 거. 그리고 휴게소에서 좀 쉬면서 술 한잔 해야겠다 먹고 거기 잠깐 움직였다가 음주단속 걸리면 음주운전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맞죠? 예. 요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3개 내려오시면 하천하고 국어 있어요. 2개 동그라미 묶어보세요. 하천에는요. 자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국어는요. 그 중간에 인공적인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길을 우리가 하천 또는 국어라고 부르는데요. 자연적으로 흘러가면 하천이 되는 거고
이제 뚝을 쌓거나 인공적으로 도로를 이렇게 제방을 만들어 갖고 길을 흘러가게 만들면 걔는 국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뒤로 넘어오셔서 18페이지에 이제 맨 끝에 있는 잡종지 한번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가 잡종지요.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을 허가된 곳은 제외하겠다. 원래 흙 파내고 돌 파내는 데는 잡종지예요. 용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쓰기 위하여 이 땅을 이용했다. 그래서 잡종지로 보는 건데 흙을 파서 내고요. 나중에 흙을 갖다가 다시 메꿔 갖고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잡종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밑에 땡땡땡 봤을 때 마지막 세 번째 땡 봐보세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전부 다 뭐다? 잡종지다.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지목의 분류가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요 위에까지 나왔던 지목의 분류가 안 되면 걔는 뭐가 되는 거니까? 잡종지가 되는 거니까. 결론은 모든 토지는 전부 다 지목의 분류가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됐어요? 예. 요렇게까지 정리하면 우리가 기초 정리가 다 끝. 되죠? 계속 18페이지 넘어오면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분류들이 나오는데요. 요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분류들은 저 뒤에서 이제 법적 측면과 관련되어진 부동산 정의에서요. 훨씬 더 조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용과 관련되어져서. 눈으로만 한번 제가 간단히 볼게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에요. 먼저 용도지역의 의 보세요.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동그라미. 그러니까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용도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중복되지 아니하게 결정한다는 것 또한 용도지역의 핵심 키워드들이 되겠어요. 됐죠? 계속 용도지구에요. 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해 동그라미. 그러니까 용도지구는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용도구역은요.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구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의 방지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의 방지를 만들겠다는 건 뭐냐면 자연을 보호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게 용도구역에 들어간다. 됐어요? 세 가지 정의 정도는 알아두세요. 예. 계속해서 양가로 4번에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들이 나와 있네요. 이 주택의 분류는요. 단독주택이랑 다중주택에 대한 분류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 분류를 할 때는요. 층수와 면적으로 구분한다. 요거 머릿속에 놓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독주택에서의 다중주택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에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까지 묶어서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3층 이하의 동그라미. 됐나요? 그 밑에 다가구 주택은요. 주택을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양가로 2번 맨 끝에 가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다중하고 다가구를 구분 지을 때는요. 3층이라는 조건은 동일해요. 하지만 330 이하이면 위에 있는 다중, 660 이하, 즉 330을 넘어가고 660 이하이면 그 아래에 있는 다가구가 되겠네요.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20페이지에 공동주택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또 마찬가지예요. 밑에 네 가지 구분되어 있죠. 아파트에는요. 5계층 이상의 동그라미. 층수가 5층만 넘어가면 실은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연립주택이에요. 660제곱미터 초과 4계층 이하. 그러니까 연립이랑 방금 앞서 봤던 누구예요? 다가구랑 겹치죠. 뭐가? 그 층수가 겹치는 거예요. 3계층 이하나 4계층을 넘어가면 안 되나. 둘 다 겹칠 수가 있죠. 층수가. 하지만 이제 뭐가 달라요? 그렇죠? 660제곱미터 이하냐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냐 바닥 면적의 합계에 달라진다 이거예요. 됐죠? 예. 그게 연립이었고요. 다세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의 동그라미 그리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 이런 걸 우리는 다세대라고 부르고 기숙사 따라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종 근린, 2종 근린, 뭐 2종 근린 생활, 일반 이런 것들은요. 눈으로만 한번 쫙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24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넘어오시면 이제 부동산의 공부가 나와요. 이 부동산의 공부들은요, 요 특성과 연관되어진 법적인 정의들이에요. 이제 공부와 관련돼서만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 조금 하고 넘어가 볼게요. 기초 지식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부동산에 대한 공부거든요. 이거 공부한다, 그 학습한다의 공부가 아니라
공적인 서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서류. 자, 부동산의 공적인 서류들을 우리가 구분할 때는요. 어떤 구분들을 하냐면요. 지목이라던가 뭐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들. 이런 것들을 하나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구분을 해요. 실제로 문제가 출제될 때는 각각의 공부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공부들이 전반적으로 묶여버리면요. 지목 면적을 볼 때는 뭘 써야 되고 소유권을 볼 때는 뭘 써야 되는지 이런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구분하면서 학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24페이지에요. 부동산 공부. 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여기도 이제 키워드만 잡고 갈게요.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양가로 1번의 표제부. 첫 번째 줄 표제부는 부동산의 외관의 동그라미. 아시겠죠? 외관을 표현했다 표제부예요. 양가로 2번의 갑구. 갑구에는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갑구라는 건 소유권과 연관된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에 써져 있다? 갑구에 써져 있다. 그럼 여기다 하나 적어볼까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중 갑구. 요게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 중에 하나다. 됐죠? 25페이지 넘어가면 을구예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중요한 권리들이 전부 다 을구가 된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구분할 때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표제부는요 외관, 갑구는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됐나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목이나 면적이나 외형은 어디에서 표제부니까 실은 여기랑 연관이 있죠. 하지만 부동산 자체는 지목이나 면적이 따로 구분이 없으니까 보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게 건축물과 관련되어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조금 더 보면 이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냐 이렇게 보면 이제 되게 쉬운데요. 권리의 이름을 적어놔요. 그러니까는 뭐 가압류 등기, 뭐 근저당 설정, 근저당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근저당권. 그럼 걔네들을 보고 얘가 갑구인지 을구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구분할 때 정말 간단해요. 자, 소유권 앞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에서 소유권은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이전받는다고 그랬죠. 부동산은. 그러니까 땡땡땡 하고 등기 이렇게 끝나면 전부 다 어디에? 갑구에 있어야 되는 권리예요. 우리가 이제 을구에 들어가는 권리는요. 크게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저당권. 대출받으면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 권리 계약하면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 권리가 을구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권리고요. 나머지 땡땡땡 등기라고 들어가면 전부 다 갑구의 권리들이 돼요. 아시겠죠? 예. 계속 나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집합 건물이에요. 자, 집합 건물.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우 몇 동 몇 호와 같은 호칭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표제부. 여기에서 이제 다 개별 다르게 나온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 자, 계속 다의 토지 및 임야 대장 보겠습니다. 자, 토지 및 임야 대장은 토지에 대한 기초사항이 기재된 공부라는 점에서 동일한 형식이다. 토지는 일반적인 땅이고요. 임야 대장은 산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 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토지 공급, 개별 공시지가, 소유자 동그라미 나와있죠. 소유자. 그러니까 다시 또 소유권에서 누가? 토지 및 임야 대장. 임야 대장, 토지 대장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소유권을 알기에 주요한 서류가 된다. 이 소리가 되겠네요. 됐죠? 계속해서 라의 지적도 및 임야도 볼게요. 지적도의 경우 해당 토지의 행정구역과 지번, 경계선, 지목 등이 수록되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전면도로 폭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임야도는 매입하려는 토지가 임야일 때, 산일 때 지적도 대신 발급받는 서류로 지적도와 마찬가지로 땅의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축척 등이 나와져 있다 정도로 나와져 있죠.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지목이나 면적은 누구? 그쵸? 지적도 및 임야도를 보고 구분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지적도에는 토지의 지목이 대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토지 대장에는 토지의 그 지목이 뭐 그 답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 얘는 대다 답이다. 그렇죠? 지적도를 따른다 이 소리예요. 지목이나 면적. 그러니까 얘는 대로 바라봐야 되고 소유자가 여기에 김 땡땡 이 소유자면 그죠? 김땡땡 이거 소유자라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어떤 서류를 봐야 되는지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계속 마에 있는 건축물 대장의 일반, 뭐 바에 있는 집합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사에 있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가볼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는 서류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별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뭐냐면요. 이 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질지를요 만들어내는 국가가 만드는 서류예요. 사인 간에 거래하는 서류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서류는요 누구나 가서 발급받아서 내가 향후 매매할 이 토지가 앞으로 묶일 건지 묶여있던 제한들이 풀릴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의 용도 지역 및 행위 제한, 이 행위 제한이 용도 구역들이었잖아요. 보호를 막는 시가지의 무질서한 그 확산을 막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제한하는 서류들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이 정도로 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넘어오시면 이제 29페이지에 부동산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부동산 설계는요, 뭐 부동산 프로세스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뭐 어렵게 볼 건 없고 뒤에서 다룰 거니까요. 눈으로만 한번 정도만 쫙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여기가 뭐 깊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고. 됐죠? 이렇게 하면 저희가 1장 학습이 끝이에요. 이제 1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1장에서는 지금 중간에 다뤘던 이제 2절이 되겠죠. 기초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학습을 하실 때 상당히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는 학습들은 많이 안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에 있던 프로세스를 크게 다루지 않았던 건 AFPK를 막 취득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기억에 남을 거다 생각해서 다루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아직 그 프로세스가 학습이 좀 덜 되신 분들은요. 32페이지로 와 보시면요. 그림 1-2에 부동산 설계 프로세스가 나와져 있죠. 이 프로세스를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돼요. 실은 AFPK를 이미 취득을 하고 여기로 넘어오는 것도 있고요. 보통 이제 재무설계 원론부터 듣고 오시잖아요. 그럼 프로세스는 아마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학습을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렸네요. 됐죠? 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장 부동산 설계를 위한 시장 분석 파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